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한파, 기상용어입니다. 추위를 뜻하죠. 경제는 이미 한파 혹은 더해서 빙하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꾸 빚내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한 정부가 빚을 못 내게 은행 문턱을 높이는 대책을 세워왔죠. 정작 중소기업이나 서민의 생활을 위한 자금은 은행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고금리의 이 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부채의 규모도 상당한데요. 오늘은 두 개의 인터뷰 모두 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문이 들어와도 자금 흐름이 답답해서 결국 이 금융권의 높은 이자로 손을 벌려야 하는 중소기업들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로는 주택담보대출은 아니지만 생계대출로 급증하는 가계대출, 이 금융권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고와 위험성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경제영화관 준비되어 있는데요. 조지 클루니 주연의 미국 정치영화 킹메이커 속에 등장한 경제법칙과 이야기들 전해드립니다. 한파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몇몇에게만 오면 참 혹독하겠죠.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지금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도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출연해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 이 대기업과는 상반되게 중소기업들은 생산 주문이 들어와도 자금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급기야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로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중소기업책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자금난에 허덕여야 할까요? 원인과 대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원섭 정책총괄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눕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기사 제목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주문이 들어와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생산을 못한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소기업들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나라 원래 또 중소벤처기업들이 보통 한 창업 후에 한 3년 후 생존율이 한 41%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이것이 이제 OECD 회원국 중에도 최하위권이고, 네. 이제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이제 한 10명 중 7명이 그 5년 내에 폐업을 하게 돼서 사실 생존율이 사실 원래는 좀 낮은 편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중소기업 자금난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그 시중은행들이 은행 좀 수익에만 우선으로 하는 보신주의적인 영업 태도가 좀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 시중은행이 금리를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뭐 작년에는 1.75였다가 네. 금년에는 뭐 1.25로 낮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가계나 기업 대출 금리는 오히려 인상을 하고 있고요. 네, 시중금리 오르죠. 그렇죠. 네. 예.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의 은행과는 달리 그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들이 이자 수익이 아주 늘어나는 기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제 뭐 국내외 경기 불황이다, 뭐 기타 등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은행이 다른 곳에 늘어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건전성 관리하는 목적으로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좀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난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주문이 들어오고 생산을 하고 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도 은행권들이 뭐 담보 같은 것들을 운운하고 또 금리를 높여서 이렇게 문턱을 높이는 상황인데 이 참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혹시 파산하고 있거나 어려워진 중소기업 규모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뭐 바로 파악은 안 하고 보통 중소기업들이 이제 뭐 파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단순히 이제 자금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자금난도 물론 있고 아니면 사업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제 폐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좀 연간 뭐 한 70만, 80만 개가 계속 창업되고 없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은 됩니다. 근데 최근에 특히 이제 은행권들이 좀 강하게 좀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해진다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점에서 지금 한번 실태조사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예, 최근에 참 심해진다 이런 얘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벤처나 이런 창업 뭐 비단 IT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만들어졌다가 2, 3년 만에 문을 닫는다. 이걸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데스밸리라고 하면 3년에서 한 7년 정도 이제 초기에 창업을 하고 그 기간을 가장 필요한 때가 이제 데스 3년에서부터 7년 사이인데 요때 이제 그
우리나라 정책이 창업 쪽은 조금 지원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창업 쪽은. 근데 이제 중간에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좀 지원이 좀 약하거든요. 네. 이어지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지원이 끊어지다 보니까 그 기간은 이제 그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제 데스밸리라는 이름을 이제 부리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정부 지원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가장 큰 이제 자금을 담당하는, 즉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들어지는 거야 뭐 지원책이 많습니다만 요때를 버텨야 이제 살아남고 그렇죠. 장기적인 기업이 되는데 이 힘든 시기가 참 어렵고 그 답답함이 은행으로 화살이 쏠리는 건데 예. 대출 규제를 이렇게까지 좀 지금 원성이 나올 정도로 하는데 얼마나 강화되는 겁니까? 일단 보통 이제 그 대출 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이제 대출을 줄이려고 하는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곳은 사실은 그 정부가 뭐 대출 규제를 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은행이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건전성을 좀 유지한다. 네. 건전성을 좀 빌미로 해가지고 사전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좀 줄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비올 때 우산 빼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네네. 그 은행의 전체 기업 대출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중소기업이 비율이 높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대기업은 한 22% 정도 되고요. 네. 중소기업이 한 78% 정도 되는데 요것은 이제 그 대기업들은 사실 그동안 이제 그 매년 발생된 이익금을 좀 적립한 사내 유보금이 좀 풍부하고요.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대기업들 문제가 최근에 이제 투자를 좀 불안하다는 이유로 투자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좀 적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좀 비용은 적은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조선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대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미국 어떤 대통령 당선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좀 봤을 때는 단순히 정부가 규제 때문은 아니고 이런 네. 전반적인 상황에 의해서 좀 중소기업들 뭐 그다음에 대출이 좀 줄어들지 않나 좀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이제 중소기업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매출액 3분의 1까지 무담보 대출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담보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딱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네. 지금 신보하고 기보가 전체 보증 규모가 한 60조 정도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조금 줄이는 그런 추세는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초 대외적으로는 좀 우수한 기업, 업력이 좀 오래된 기업 위주로 이제 그 보증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잡긴 잡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일반 기업들까지도 아마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참 이 대기업이 또 전체 글로벌 경기 현황을 보고 투자라든지 확대를 줄이면 중소기업들도 그 여파를 받게 되고 거기다가 또 은행에서도 대기업과 비교해서 중소기업이 조금 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찬밥이고 이 여러 가지 예. 이중고 삼중고를 겪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뉴스가 나온 게 보니까 이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 예. 결국 뭐 돈은 급하고 당장 사람 구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고 뭐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건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예. 상황입니까? 이금융권 관계요? 그렇죠. 이제 은행으로부터 이제 그 대출이 거부된 중소기업들은 어쨌든 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뭐 저축은행이나 뭐 캐피탈 등 비은행 예금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통계를 보니까 그 비은행 예금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금 잔액이 지난 9월 기준으로 한 75조 원이었거든요. 네. 이것은 전월 달보다 한 2조 원 정도 늘어난 거고요. 네. 1년 전과 비교하면 18조 원, 약 32%가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정도 수준이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풍선 효과 아닌가요? 은행을 그렇죠. 막아놨으니까 결국은 제2금융권으로 몰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2금융권은 은행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높은 금리를 받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신용 10개 신용 등급 중에서 가운데 해당하는 5등급의 경우에는 은행의 경우에는 보통 한 6% 정도, 저축은행은 한 12%, 그다음에 이제 카드사나 캐피탈은 뭐 18% 해당되는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니까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거절하면 중소기업은 바로 이제 2배 내지 3배의 금리를 부담하는 상황이 네.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참 더 울며 겨자 먹기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글로벌 경기 상황 또 미국 금리 여러 가지로 심상치 않은데 정부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빚 줄여라라고 하면서 지금 제2금융권도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섰고 그렇죠. 예.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좀 정부가 돕겠다라고 지금 안을 내놓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집단 대출이라든지 뭐 제2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 관리 뭐 이런 걸 일단 골자로 해가지고 뭐 가계부채 대책도 내오고 여러 가지 네. 이제 쭉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는 이것이 이제 시중은행이라든지 그
제2금융 이런 기관들이 그동안 가계대출에 많이 의존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중소기업 부분으로 좀 강화를 한다든지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그쪽에 어떤 뭐 좀 강화를 해서 면하려는 그런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정상적으로 그냥 계속 기업 활동을 해왔을 뿐인데 이런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기업 경영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게 되죠, 저절로. 네네. 그런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뭐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면 뭐 은행도 정부도 어려워지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좀 시각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IT 쪽은 그래도 좀 지원하겠다. 뭐 창조경제부터 시작해서 ICT 쪽은 힘을 쏟고 있는데 전통적인 제조업들은 더 힘든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그 제조업들도 그렇고요. 그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의료라든지 아니면 네네. 뭐 ICT라든지 뭐 제약 같은 곳에 조금 몰리긴 합니다. 네. 이제 그 정부 정책도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긴 했는데요. 네네. 사실 그 제조업이 좀 힘들긴 하지만 사실 제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사실 그동안 꾸준히 이제 뭐 보증이라든지 대출이 이어져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설비라든지 공장에 이런 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꾸준히 해왔던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 이러한 그 외적인 내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영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조업이 네. 이제 전통 제조업이 아마 다른 일반 신산업의 이런 부분보다는 자금 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또 돈의 흐름이라는 게 일반적인 이런 ICT 서비스보다는 제조업들이 좀 더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텐데요.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간의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책들이 그래도 꽤 되어 있다. 뭐 또 예. 일부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실효성이 없다. 이 말들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같은 세계적 경제 흐름에서 주도권을 잡은 게 결국은 중소기업들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중소기업이 예.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당장 이렇게 지금 뭐 대출 문제 가지고도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좀 장기적인 얘기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은 이제 좀 시대가 좀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등등해서 뭐 전 세계가 같이 뭐 다 뭐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어떤 인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좀 바꿔야 되고요. 네. 반면에 저희 중소기업들도 좀 혁신성을 좀 높여서 바뀌는 것도 좀 필요는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지원 수단, 뭐 인력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합리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고 하고요. 네. 네, 조금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어떤 경제적인 구조, 그동안 이제 인력과 자금이 대기업에 집중되었던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를 네. 저희들은 계속 중소기업 중심이 되는 경제 구조, 저는 그걸 바른 시장 경제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런 방향으로 큰 틀에 바뀌는 것이 같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른 시장 경제 또 뭐 정권 출범부터 계속 말이 나온 경제 민주화 문제도 그렇고요. 좀 빨리 해결됐으면 어떻게든 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늘 중소기업 응원 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소기업 중앙회 이원섭 정책 총괄실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개념이나 단어, 시로도 보내주시고요. 다양한 의견도 보내주시는 코너입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에 나무야 공연 티켓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 숙박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예상하셨다시피 중소기업입니다. 앞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중소기업들이 이 대출 강화로 자금난에 시달립니다. 작은 것들 혹은 좀 더 아래에 있는 것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게 바로 이 은행 대출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사실 각 나라가 다 미래 동력으로 삼고 있는 새로운 창조적인 산업들이 일어나는 곳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고 있습니다. 사실 고용 인원도 중소기업이 훨씬 대기업보다 많고요. 전체적인 차지하는 비중도 많습니다. 다만 그 개개의 덩어리와 규모가 작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주변에도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많죠. 따지고 보면 YTN 라디오도 중소기업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중소기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좋은 의견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습니다. 이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뇌물수수자라는 표현, 앞서 검찰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희가 속보 드렸는데 대통령에 대한 표현은 아니다. 이런 수수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정 내용이고요.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무릎 아프신 분들께 유용한 소식입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 힘들고 밤잠 이룰 수 없고 또 비싼 수술비 걱정에 치료 망설이는 어르신들 많다고 하는데요.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12월까지 총 2,600명의 어르신께 무릎 관절염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비 지원해드린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르신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연락하셔서 혜택 보시면 좋겠죠.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12월까지 신청을 받고요.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번호는 1661-6595, 1661-6595번 전화하시면 됩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김윤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제일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요즘 나라 보면 굉장히 뒤숭숭하다 이런 얘기 많은데요. 소비 심리 얼어붙었습니다. 얼어붙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카드 사용액을 보니까요. 유흥주점, 골프장 이런 곳에서 사용한 금액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113 대책, 또 지난 8.25 대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부채에 대한 걱정 때문인데요. 후속 대책에 대한 아파트값 상승 행진에 대한 소식 세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서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소비 심리 얼어붙었다. 듣고 나면 그럴 만도 하지라고 할 것도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부정청탁 금지법, 그러니까 소위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걱정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도 터졌고, 또 미국에서는 예상 밖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이래저래 국내 상황이 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니까 95.8로 나왔습니다. 이게 전월 대비로 1포인트 급락한 거고요. 2009년 4월 이때가 금융위기 직후였는데 그때 94를 기록한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네.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200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제 장기간의 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고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 심리가 좀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고요.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지수는 올해 6월 98.8을 기록한 후에 7월 100을 넘어서 이제 10월까지 계속 이 100 안팎
100 이상에서 이제 이 상태를 이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11월에 다시 100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부분별로 보면 현재 경기를 나쁘게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 전망도 안 좋게 봤는데요. 현재 경기 판단 지수,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비해서 현재 경기가 어떤지 판단하는 지수인데 이건 60으로 나타났습니다. 12포인트 급락한 거고요. 현재와 비교해서 6개월 뒤의 전망을 나타내는 향후 경기 전망 지수도 전달보다 16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금융위기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고 또 6개월 뒤의 경기도 뭐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안 좋게 본다. 그러면 뭐 결국 지갑 닫고 소비 줄겠네요. 네, 이번 조사에서 소비 지출 전망 지수를 보니까 106이었는데요.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해서 낙폭이 크진 않았는데 부문별로 보니까 내구재와 의료비, 그리고 외식비, 여행비, 의료보건비, 교양 오락 문화비 뭐 이런 항목들이 2%에서 4포인트씩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와 냉장고 같이 사용 기간이 긴 내구재 구입은 물론이고 또 의류나 외식, 여행 뭐 이렇게 당장 사는데 필요하지 않은 소비 지출을 좀 줄일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원래 연말 연초는 뭐 송년회도 있고 신년회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 맞아서 선물도 많이 하고요. 또 외식도 많이 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인데 네. 이런 심리라면 소비 절벽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또 가계저축이나 주택가격, 뭐 취업 기회 뭐 이런 거에 대한 전망 지수도 일제히 떨어졌는데요. 그만큼 삶이 빠듯해져서 저축하기 어렵고 일자리 얻기도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높은 겁니다. 예, 정말 뭐 뉴스들이 춥네요. 꽁꽁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카드 사용액 조사가 나왔네요. 유흥주점, 골프장은 줄었다고요? 네, 이걸 법인카드 사용액과 이제 개인카드 사용액을 좀 나눠서 봤는데요. 네. 이게 사실,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10월 달이 한 달로 보면 이제 김영란법 시행 여파가 나타난 철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연구소가 10월 한 달간 신용카드 사용 실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유흥주점에서 긁은 법인카드 금액은 853억 원,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152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개인카드 사용액도 67억 원 감소했는데요.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액은 1,72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7.9% 줄었는데 골프장에 사용한 개인카드 승인 금액은 또 205억 원 늘었더라고요. 네. 또 일반 음식점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액은 0.2% 줄어들고 개인카드 사용액은 9.7%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는 회사 돈으로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뭐 이런 게 많았다면 네. 영란법 이후에는 더치페이하거나 개인 돈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의미인데요. 그래도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법인카드로 가기 뭐하니까 개인카드 쓰기도 뭐하고요. 그러니까 잘 안 가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모로 그래도 좀 정리가 된다 이런 느낌도 들 정도입니다. 113 대책에 이어서 또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의 후속책이 나왔습니다. 집단대출은 원래 빠져 있었는데 이것도 좀 보겠다. 또 제2금융권도 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부동산 시장 어떻습니까? 네, 부동산 114 조사를 보니까 11월 네 번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37주 만에 상승세를 멈춘 건데요. 네. 아파트 값을 그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서초, 송파, 강남 이렇게 강남 4구의 매매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서초구는 0.2% 떨어져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매수세가 꺾인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도 일부 제동이 걸리면서 이 매매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경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재건축 계획이 보류돼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고요. 반포주공 1단지도 지난 17일 정비계획을 심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포주공 1단지 그리고 경남 그리고 신만포 한신 3차 뭐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3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가량 떨어졌고요. 네. 반면에 서울 강서구 아파트값은 0.21% 올랐고 서대문구나 은평구, 영등포구, 성북구도 매매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당분간은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좀 이어지면서 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높습니다. 예. 자, 오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소비자 심리지수 7년 7개월에 최저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밖으로는 수출 어렵고 내부적으로는 소비 얼어붙어서 내수마다 이제 가라앉으면 내년 성장률 2%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내수 진작책 이런 거 필요한 시기인데 뭐 그런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좀 답답하긴 합니다. 예, 대책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게 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대12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늘 얘기하고 있고 또 위험하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실 그 얘기를 자주 하다 보면 더 중요성을 모를 수도 있는데요. 상황은 심각합니다. 가계부채의 질 악화 얘기입니다. 앞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중소기업 현황 내다봤습니다. 은행 문턱 높아지자 이금융권 또 고금리로 몰리는 중소기업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경제 뇌관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가계부채는 더 심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이 부채의 질 악화의 문제를 잘 봐야 한다라고 지적해 주신 경제학자죠. 오늘 다시 한번 연결해서 제2금융권 팽창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계부채 위험성, 본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용무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2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정부가 좀 부채를 잡겠다라고 해서 은행 문턱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계속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할까요? 조금 전에 풍선 효과라고 하는 용어를 써주셨는데요. 네네. 풍선 효과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목적은 풍선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풍선을 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풍선 안에 들어가는 바람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쪽을 누르면은 다른 쪽이 튀어나오겠죠. 네. 결과적으로 풍선의 크기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요. 단지 부풀어 오르는 부위가 달라지면서 풍선의 모양만 변하는 거죠. 결국 최근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안에서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 이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올해 봄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은행권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비은행권 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제 발표된 가계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예금은행의 대출은 17조 2천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네. 전분기 증가액이 17조 4천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다소 줄어들었죠. 반면에 비은행권의 대출은 3분기에 19조 원 증가를 했는데요. 네. 2분기 증가액이 15조 8천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도리어 3조 2천억 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좀 앞서 설명해 주신 정말 풍선 효과라는 말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가득 찬 빚은 그대로 두고 누르면 다른 쪽으로 튀어나오고 전체 양이 줄지 않는 건데요. 지금 사실 금융위와 금감원도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 3분기 때는 가계부채 질적으로 좋아졌다 발표를 했다가 또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계부채 대책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행해지는 게 맞나?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런데 사실 잘 들어보면은요, 그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가계부채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앞서 말씀하신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좋아졌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네. 그 주된 근거는 사실은 평균적인 지표들이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구체적으로는 작년에 시행되었던 안심전환 대출이라던가 올 초부터 시작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전체 가계부채 중에서 고정금리부 대출, 분할 상환 대출의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네. 그런데 한번 역시 예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만약에 저희의 목표가 어떤 학급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 네. 그런데 만약에 학급의 평균이 높아졌다고 해서 과연 그 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만약에 지금의 현상이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좋아졌는데 반면에 하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졌다. 그런 경우도 사실은 학급 평균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저희가 결과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학급 평균의 상승인가 아니면은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이 어느 만큼 대학에 성공적으로 진학하는 것인가를 만약에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네. 사실은 여기서 제가 대학 진학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가계부채 문제에서는 돈을 빌린 가구 중에서 제대로 돈을 갚는 가구와 갚지 못하는 가구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가계부채의 총량이 얼마나 늘었느냐 또는 가계부채의 평균적인 지표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느냐 이러한 문제보다도 가계의 전체 부문 중에서 특정 부문에서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부문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 특정 부문의 문제를 억제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가계부채를 놓고 정부의 발표라든지 말 중에서도 전체 평균을 바라보거나 혹은 특정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위험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분석과 인식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은 지금 뭐 많이 비판받고 있지만 가계부채 대책이 전체적인 빚의 양, 총량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앞서 설명해 주신 풍선 효과처럼 전체적인 위험이라든지 혹은 축소에는 좀 기여를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감정적으로 격앙되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가계부채 대책이냐, 은행 영업 대책이지,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게 좀 잘못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책이? 우선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가계부채는 균질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네. 소득이 있거나 자산이 많은 계층이 늘리는 가계부채는 설령 그 총량이 많더라도 위험하지 않을 수 있죠. 네네. 반면에 소득이 적거나 구조적으로 가계 수지가 적자인 계층이 늘리는 가계부채는 설령 그 총량이 많지 않더라도 매우 그 위험성이 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실 올해 들어서 은행권의 대출 리스크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러한 가계부채 억제라고 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을 해서 최근에 은행권은 대출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대출 금리를 높이는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결과 수익성 측면에서는 별로 불리하지가 않죠. 또한 이렇게 은행권에서 대출 규제의 그 허들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한 취약계층이 여기서 먼저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네. 문제는 이렇게 밀려난 계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네. 이렇게 이들이 밀려나면서 늘리고 있는 대출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대출 조건이 더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가계부채 풍선 효과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난 아닌데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더 어려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금융권으로 만약에 몰린다, 더 많이 몰리고 있다, 특히 어려운 분들이 더 몰리고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그 위험을 좀 인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평균적으로 볼 때 은행권 대출에 비해서 비은행권 대출은 금리 수준이 높죠. 네.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담보대출보다도 신용대출과 같은 기타 대출의 형태로 대출이 많이 늘고 있는데, 네네. 이러한 대출들은 대부분 변동금리부 대출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시중금리가 올라갈 때에는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비은행권 대출의 급증은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증가세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게 좀 더 어려운, 더 복잡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이런 상황이 더 흔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미국 금리 인상할 것 같다라는 회의록이 24일자로 공개가 됐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연동되어 있고 좀 변동성이 많다라고 하면 이 미국 금리 오르면 사실은 이금융권으로 일어난 이 풍선 효과에 계신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요? 저 역시도 많은 금융시장에서 그 예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달 미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과연 미국이 어느 만큼 지속적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것을 결정할 변수는 결국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특히 미국 경제가 과연 실제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정도나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미 연준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에서 향후에 발표될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조금 관심을 더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저는 사실은 다른 부분이 조금 더 염려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국제 금리라던가 또는 국내 시중 금리가 실제로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도 국내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상당히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시중 금리요. 네. 그렇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강화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부응을 해서 대출액을 크게 늘리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을 보존해야 된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시중금리 상승 없이도 가산금리의 인상 등을 통해서 대출금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네네. 참. 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여러분들이 금리를 정하게 되는데 이게 더 커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외부 변화 환경으로서 미국의 정책 같은 것들도 좀 면밀히 봐야 된다는 말씀 담아야 할 것 같고요. 풍선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좀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담긴 경제 이야기, 경제 영화관. 네, 매주 금요일은 영화로 또 책으로 문화로 만나는 경제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이죠. 이 시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편안하게 접근하면서도 깊이 있는 경제의 생각들 얻어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화로 경제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영화로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박병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하셨습니까? 네, 킹메이커라는 영화인데요. 2011년에 나온 정치 스릴러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 끝났고 네. 이제 우리도 이제 슬슬 이제 대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그 선거와 관련된 경제 이야기를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이 영화는 그 조지 클루니가 이 감독을 맡았고요. 네. 또 영화 속에서 직접 또 주연을 맡기도 한 그런 영화입니다. 예, 또 미국에서 만든 이 정치 소재의 드라마, 영화들이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편이긴 한데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됩니까? 네, 배경은 이제 미국 민주당의 그 당내 경선입니다. 이제 오하이오주 이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경선에서 지금 모리스 주지사 지금 조지 클루니가 맡고 있는 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풀먼 상원 의원이 맞붙습니다. 모리스 주지사가 이제 당내에서 미세하게 앞서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본선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공화당 쪽에서 우리는 이 풀먼 상원 의원을 정략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네. 이 경선은 민주당 경선이긴 하지만 이 완전 국민 경선입니다. 네. 즉 오픈 프라이머리다 보니까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사람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공화당 쪽에서 자신들이 상대하기 쉬운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리스 주지사 쪽에서는 또 대안을 찾는데요. 많은 대의원을 가지고 있는 그 같은 당의 이제 톰슨 상원 의원을 찾아갑니다. 나 좀 지지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톰슨 상원 의원이 그 대가로 그렇다면 나에게 만약에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부통령 자리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네. 이 거래를 이제 한 기자가 집요하게 파헤칩니다. 또 당내 선거 전략가들은 이 기자에게 기사를 흘리는 방법을 해서 또 정적 제거에 나선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듣고 있으면 이게 미국 얘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참 요즘 한국 정치 상황과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 경제에서는 이 영화에서는 어떤 경제 얘기가 숨어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공화당과 민주당 이러면 이제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로 상징되는 양대 정당이죠. 네네.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도 보면 그렇지만 이 막상 선거에 나가면 이 진보와 보수당의 정책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네. 서로 이제 베끼기도 하고 그런데요. 물론 이번 미국 대선의 경우는 좀 트럼프가 완벽하게 지금 다른 형태의 선거를 치르면서 이 두 후보 간의 차별화가 확실하게 이제 갈라지기도 했지만 사실 이번 미국 대선이 좀 예외적이었고요. 네. 통상적으로 보면 이 정책 같은 거 이런 것이 좀 비슷해집니다. 지난번 우리 대선 때도 보면 그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강조하면서 좌클릭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분명히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는 당인데 왜 선거 때는 비슷한 정치, 사회, 경제 공약을 낼까? 경제학자들이 하도 궁금해서 이런 것을 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중위 투표자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이 중위 투표자 정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중위 투표자 정리 이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실은 힐러리가 됐던 또 트럼프가 됐던 보호무역은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 비슷한 면이 있었지만 또 다른 면이 있고요. 우리 선거 때도 이 경제민주화 마찬가지입니다. 중위 투표자 정리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가장 쉽게 요약을 하면 진보와 보수는 결국 한 가운데서 만난다. 네.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호무역주의가 과연 힐러리가 됐다고 안 했을까? 같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네네. 그 중위투표자 정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해수욕장이라고 저희가 상정을 하고요. 네. 이 양쪽의 왼쪽과 오른쪽 끝에 이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까운 쪽에 이제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왼쪽에 가까운 쪽,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까운 쪽에 있는 소비자 같은 경우는 왼쪽에 가면 되고, 네. 오른쪽에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 같으면 오른쪽에 가면 되는데, 네. 문제는 가운데 있는 소비자입니다. 정가운데 있는 소비자. 네. 예. 이 소비자는 왼쪽 갈 수도 있고, 오른쪽 갈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런데 이걸 그냥 이 상점이 볼 리가 없습니다. 내가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소비자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 네네. 네. 이 생각했을 때 왼쪽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슬쩍 이 중간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왼쪽 아이스크림 가게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걸 그냥 지켜볼 수가 없죠. 오른쪽에 있는 또 아이스크림 장사는 또 똑같이 또 오른쪽으로 옵니다. 네. 또 중간에 있는 사람을 가져가려고. 네네. 이렇게 계속 왼쪽은 계속해서 중간으로, 오른쪽도 계속 중간으로 오르다 보면 결국 가운데서 만나게 된다. 네.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 중도를 잡기 위한 거죠. 네. 예, 중간에 있는 이제 소비자를 잡기 위한 건데 여기 똑같은 게 바로 선거에서도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도를 잡기 위해서 진보의 경우는 계속 보수 정책을 내게 되고요. 보수의 경우는 진보 정책을 내게 돼서 나중에 가보니까 비슷한 정책이 나오더라. 네. 이게 바로 중위 투표자 정리입니다. 자, 차이를 위해서는 A와 B, 진보와 보수가 멀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으니까 점점 가운데로 수렴된다 이 얘기인데요. 네. 결국은 뭐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죠. 네, 뭐 매 선거마다 혹은 총선 때마다 보면 각 당이 뭐 청년 정책, 여성 정책 다 내는데 네. 처음에는 이게 되게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보다 보면 결국 비슷한 쪽으로 네, 수렴을 하게 되고요. 막상 뜯어보면 도대체 양당 차이가 뭐냐. 네. 결국은 이제 두 당이 좀 비슷해진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을 제가 많이 가질 텐데 네. 그럴 때 아마 요 중위 투표자 정리 떠올리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뭐 그렇게 얘기해놓고 사실은 지켜지느냐가 더 큰 문제이긴 합니다. 네. 이 중위 투표자 정리와 비슷한 다른 이론들도 몇 개 있죠. 네. 이 상품 시장에서도 결국 이런 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차별화되는 다양한 상품을 만들기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좀 법령적인 상품을 내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혁신을 게을리한다.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는데요. 네. 이 독점을 지지하는 의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독과점이 형성이 되면 오히려 다양한 제품이 나올 수가 있다. 네. 왜냐하면 생산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제품도 만들어내고 저런 제품도 만들어낸다. 그래서 독점이 좋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독점 상태에서 나만 물건을 내니까 괜히 어려운 물건을 내지 않고 그냥 대충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내더라.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경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본명적인 안전한 제품만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기존의 주장과 대치가 된다고 해서 역설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네. 이걸 호텔링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호텔링은 경제학자 이름입니다. 예, 경제학자분들이 참 여러 가지 별것들을 다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다 너나 나나 잘 팔리는 특정한 상품만 만든다라는 건데요. 이 영화 킹메이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국 대세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대세론이 앞서 쭉 설명된 이런 부분과 비슷하겠죠. 네,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중위 투표자 정리에 대한 거고요. 네. 이 대세론도 또 다른 또 경제학으로 또 풀 수가 있는데, 네네. 이게 바로 이제 그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보면 선거 때를 보면 희한하게 그 각 정당의 후보들이 그 대세론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네. 대세론을 왜 강조를 할까? 내가 된다라고 해야 사표 방지 효과가 생기죠. 네. 몰표가 오고 또 상대방은 또 투표를 하지 않게 되고. 될 사람한테 찍겠다. 맞습니다. 네. 이게 그 밴드웨건 효과란 이 서커스나 프레이드 행렬 때 맨 앞에 가는 그 밴드를 말하는데요. 네. 이 밴드가 막 풍악 울리면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죠. 이게 뭔가. 언론에도 이 효과가 적용됩니다. 많이 적용이 되죠. 네. 이 대세론이 바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네. 유력하다 이러면 이 사람의 공약이라든가 사람을 찬찬히 뜯어보지 않고 네. 그냥 뭐 투표를 하지 이렇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네. 또 사람들 심리에 내가 한 투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또 이런 심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초반에 대세론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네. 여기 바로 경제학으로 보면 밴드웨건 효과를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이 영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 앞서 중위 투표자 효과도 나왔지만 밴드웨건 효과 결국 영화에도 드러나나요? 네, 이 영화에서 이제 두 가지가 다 드러나죠.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과 공약을 비슷하게 가면서 중위 투표자 정리를 이용을 하고요. 또 이 모리스 주지사가 같은 당 톰슨 의원을 찾아가서 나를 좀 지지해달라. 네. 이 톰슨 주지사는 그 대의원 300명을 갖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바로 주장을 한 이유가 이 박빙의 선거에서 이 톰슨 주지사 표만 갖게 되면 바로 대세론을 잡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힘든 이제 거래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그 선거에조차도 경제학으로 이제 분석하는 게 많습니다. 네. 이런 것을 이제 정치 경제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는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백률 기자였습니다.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함안 일용분교를 찾았습니다. 재활용 컵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 컵 어항으로 착한 생각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탄유 씨. 앞으로도 열정 탄탄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바다가 보이는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송도 센토피아 더샵. 조합원 모집 문의 032-723-9606. 센토피아 송도 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중소기업이 경제 공감사전이었죠. 생수 선물 8859님께 드립니다. 중소기업인의 급여 보면 참 연봉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월급제로 교체하면 기업은 힘들겠지만 장기로 보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아쉬운 점 얘기해 주셨고요. 3338님께도 드립니다. 기재부가 못 쓴 불용자금이 10조나 된다는데 중소기업 좀 도와주십시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8486님 여행 스케치 티켓 드립니다. 중소기업 소규모지만 기술과 아이디어 또 업데이트는 최고다. 예, 정말 이렇게 사행시도 지어주셨네요. 강소기업 중소기업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7270님께는 원마운트 티켓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